바로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동 심리치료사 및 임상심리사 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는 저와 있을 때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입을 꾹 다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아이들에 관련돼 코칭해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말을 잘 알아듣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적 항구증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그저 아이가 낯가림이 심해서 라고 생각해 방치해두기 쉬운데 이런 선택적 항구증은 수줍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선택적 항구증 아이들은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말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른 아동이나 성인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말이 없게 됩니다. 선택적 항구증 아이들은 집에서 가까운 가족과 있을 때는 말을 하지만 종종 친구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사촌 같은 친척들 앞에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종종 높은 수준의 사회 불안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선택적 항구증 아이들은 종종 학교에서 말하기를 거부하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학업 및 학습 영역에 지장을 줍니다. 때때로 비언어적인 방법, 예를 들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거나 글을 쓰기 등을 이용해서 소통하려고 하나 말이 필요 없는 사회적 상황에는 참여하려고 노력하지만 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항구증은 소아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불안장애 일종으로 분류되므로 선택적 항구증 아이들은 말 더듬과 같은 의사소통 장애 증상이 아닌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극도의 수줍음,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철수 등의 불안 관련 특성을 보입니다. 선택적 항구증 아이들은 대부분 정상 언어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의사소통 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항구증 아이들은 유병률이 0.03%에서 1%에 이르는 비교적 드문 장애이고 청소년이나 성인에서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선택적 항구증은 주로 5세 이전에 발병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사회적 관계가 증가하고 읽기 같은 수행 과제가 크게 증가하기 전까지는 임상적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임상 보고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적 항구증을 극복한다고 하지만 이 장애의 장기적 경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공포증이 동반되는 경우 선택적 항구증은 사라질 수 있으나 사회공포증의 증상들은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동반되는 질환으로는 다른 불안장애입니다. 가장 흔하게 사회적 불안장애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분리불안장애, 특정공포증이 흔히 동반되고 반항적 행동 또한 선택적 항구증 아이들에게 관찰됩니다. 그럼 이러한 선택적 항구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아이가 심리적 상처를 크게 받게 된 후 말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동생의 출생 또는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싸움을 목격하는 등 아이가 심리적으로 크게 외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질적인 요소인데요. 선택적 항구증 아이들은 부정적인 정서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본인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부모의 수줍음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 사회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택적 항구증 아이들은 정상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또래에 비해 수용성 언어에 약간의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선택적 항구증 아이들이 말을 안 하는 행동은 그들의 부모에 의해 사회적 억제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 항구증 아이들의 부모가 다른 불안장애의 아이들이나 장애가 없는 아이들의 부모보다 더
더 가행 보호적이고 지시적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소인데요. 유전적으로 말이 늦은 경우로 이런 아이들은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사회성이 길러지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와 사귈 줄도 모르고 함께 노는 방법도 모르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적 한국중의 아이들은 대부분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 학습하는데 문제를 보이지 않고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와 지내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잠시 저러다 괜찮겠지 하며 오랫동안 놔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말 안 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더욱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이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친구도 못 사귀고 친한 친구도 없게 되어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생기며 지능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말을 안 하게 됨으로써 언어 발달도 떨어지게 됩니다. 선택적 한국중의 결과로 생긴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의 장애가 한국중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원인도 모르면서 말을 안 하는 것만 다그치면 아이는 점점 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말을 안 하는 것은 자신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나름의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말을 안 하니까 가행보호를 하면서 뭐든지 다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말을 안 해도 불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더욱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선택적 한국중은 상황에 따라 말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쉽게 알아낼 수 있지만 아이가 왜 말을 안 하는지 원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병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악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들과는 말을 하지 않고 적응을 못한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심적 갈등을 해결해주고 한국증이 지속되면서 생긴 뒤처진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내 아이가 선택적 한국증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진단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기가 요구되는 상황이나 학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학업적, 직업적, 성취나 사회적 의사소통을 방해할 때입니다. 세 번째, 말을 하지 않는 기간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단 입학 후 처음 1개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말을 못하는 이유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그 언어에 대한 불편감과 관계가 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의사소통 장애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아야 되고 자폐 스펙트럼이나 전반적인 발달 장애, 다른 정신증적 장애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우리 아이가 여기에 속하게 된다면 집 근처 병원이나 아동발달 상담센터를 내원해 보시길 권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선택적 한국중의 치료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치료에 대해서는 모래놀이 치료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이런 정서 안정을 도모해주는 치료들이 효과적인데요. 이러한 치료를 통하여 아이 내면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해소함으로써 불안감을 낮춰주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 기법입니다. 선택적 한국증을 이야기할 때면 저는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한 7년 전에 만났던 친구인데 그 당시 10살 남자친구였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는 우선 학교에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담임선생님께서
저 친구가 나에게 지금 반항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 담임선생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또래 친구들이랑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래 관계도 매우 좋지 않은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과 큰 사건, 안 좋은 사건이 생겨 센터를 내원하게 된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모래놀이 치료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친구가 처음에 모래놀이 치료실에 입사를 하였을 때 보통 이제 치료사와 아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치료를 진행하는데요. 그 친구는 저를 마주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저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그래 너가 지금 여기 오기도 싫고 선생님과 말을 하기도 싫구나. 너가 말을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그 아이의 마음을 계속 읽어줬어요. 그 친구는 4회기,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희가 치료가 40분인데요. 40분 내내 계속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친구였는데요. 저는 그 4학기 내내 계속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에게 진짜 관심이 많아. 나는 너랑 놀고 싶어. 라는 그 비언어적 그리고 언어적 메시지를 계속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5회기가 됐을 때 그 친구가 드디어 저를 쳐다봐줬어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누구누구가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봐주니까 선생님이 너무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래놀이 치료가 이제 시작되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 저랑 이야기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고 모래만 계속 만졌는데요. 그러한 작업이 또 이제 4회기가 지나자, 그러니까 총 8회기가 지나자 이제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모래놀이 치료를 통하여 그 친구는 굉장히 많이 호전이 돼서 1년 정도 치료를 한 이후에는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엄마 아빠 외에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잘 하게 되어 치료가 종결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듯 선택적 항구증은 그 아이의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잘 해소가 된다면 금방 호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선택적 항구증이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육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께서 행복해지시는 그날까지 육아코칭 GSM은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